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부의 분수 네 번째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잡음이 섞여서 이제 잡음이 들린다고 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바로 비공개로 설정을 하고 오늘 중에 제가 다시 촬영을 해서 영상을 이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제 어제 영상이 올라왔다는 걸 보셨다가 다시 이제 비공개로 넘어가서 못 보신 분들은 이게 왜 그렇게 됐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댓글을 보고 그 질문에 이제 답하는 순서로 넘어갈게요. 일단 그 김주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각국의 환율을 조정한다면 이 시장에서 상승장이 왔을 때 원화로 교체하는 시점에서 일부는 달러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이건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작년에 이제 연말에 보시면 상승장일 때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똑같은 비트코인이 달러 시장보다 30에서 50% 정도 더 비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쌀 때는 우리나라 원화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만약에 이제 가격 아니면 뭐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원달러 차트를 봐야 됩니다. 원달러 차트를 봐서 만약에 원화가 좀 불안한 상태다, 그리고 달러 강세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달러 자산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달러로 매도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 그때 그 프리미엄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걸 먼저 보시고, 그리고 원달러 차트도 같이 보셔서 그 상황에 맞게 유리한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유리한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상승장에 와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 저는 원화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 아니면 달러 시장에서 매도한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김주현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KKSPT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위의 내용은 이제 IMF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 얘기고, 질문은 뭐 이건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서 보면서 즐기면 될 듯한데요. 미국에서 어떻게든 자본 개방을 하게끔 하겠지만 H님 개인 견해로 중국에서 방어를 잘 한다면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까요? 반대로 시장 개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좋은 질문 해주신 KKS 피트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 일단 중국은 방어를 잘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관련된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뭐냐면 중국 지도부 경제 불안 첫 인정, 강력 부양책 펼칠 듯,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크다는 걸 공식 인정한 셈인데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명은 먼저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외부의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의 심대한 변화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강달러와 위안화 약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암호화폐 시장,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외부의 심대한 변화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오랫동안 쌓여온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그 기업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달러 빚을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왜냐면 달러 빚을 써서 이자도 이제 적게 내고, 그리고 달러 빚을 썼을 때는 오히려 위안화가 이제 강세로 가면서 이제 막상 갚을 때는 더 적은 돈을 갚게 되는, 그러니까 뭐 꼭 먹고 알 먹고였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강달러가 되면서 치류안을 이제 위협하기 시작하니까 이 오랫동안 쌓여온 리스크라는 게, 달러 빚을 오랫동안 써왔던 기업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인위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겠다고 말을 했죠. 말을 하고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보시면
중국이 이렇게 계속 개입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속 개입을 했어요. 여기도 개입을 했죠. 이렇게 개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입을 했지만 개입을 했어도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예, 개입을 했어도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 개입한 게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이 추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추세를 막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인정을 한 거다. 중국이 보시면 그 중국 외환 보유고가 지금 이게 1년치 외환 보유고인데요. 보시면 지금 외환 보유고를 이렇게 줄이면서 시장을 막고 있는 겁니다. 국채도 매도하고 외환 보유고도 줄여가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5년치를 보시면 그 전에 이제 2014년도부터 외환 보유고를 엄청 줄였죠. 이게 줄인 게 뭐냐면 위안화가 약세로 됐던 거예요. 강달러 됐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보시면 14년도부터 제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주봉으로 봐야겠네요. 14년도. 네, 주봉으로 보시면 14년도부터 이제 강달러가 됐죠. 이렇게 강달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달러 대 위안화 차트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건 달러 강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러 강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강세를 막으려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 외환 보유고를 계속 풀었죠. 거의 1조 달러를 풀어서 막았습니다. 막은 건데 이렇게 된 거죠. 지금도 보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외환 보유고를 풀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미중 어떤 협상이 잘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봐주는 거죠. 협상이 잘 됐다는 거는 중국에서 이제 굽히고 돌아가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이 환율이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보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었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때는 어떤 EU 연합을 이제 붕괴시키기 위해서 EU 연합 그 유로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 그 당시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 탑 모델이 자기는 달러 싫다 이제 유로화로 돈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유로화가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 좋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2008년도에 유로를 어떻게 보면 밟은 거죠. 밟으면서 물론 미국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이제 파산을 했죠. 일정 부분 미국도 타격을 입으면서 어떻게 보면 유로존을 밟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18년도는 중국이 미국의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중국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근데 유로존의 위기가 완전히 끝났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제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초저금리 탓 급증한 좀비 기업 무더기 파산 이어질까? 아시아경제 기사인데요. 11월 1일자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고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이른바 좀비 기업이 급증하면서 최근 글로벌 노동시장의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것은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무더기 파산이 잇따를 수 있다. 뭐냐면 금리를 인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 그 저금리 상태에서 기업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도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도산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지금 이탈리아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주가를 보면 위태위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BIS 도이치뱅크를 비롯한 금융권은 이 같은 좀비 기업의 증가 배경으로 최근 10년이면 2008년도부터 최근 10년간 이어진 초저금리를 꼽고 있다. 초저금리로 대출 요건이 완화되자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손쉽게 부채를 늘려왔고 이미 채무가 많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대한 대출을 가리키는 레버리지론 규모도 위험 수준으로 부풀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간신히 지금 거의 금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지 금리를 조금만 인상하면 못 버틴다. 근데 금리를 미국이 지금 내년에 인상을 하잖아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나라는 막 예를 들어 유럽에서 여기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금리 인상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무너지는 회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무너지는 회사들로 인해서
금융권, 은행들도 반드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저는 이제 지금 이 기사를 얘기한 도이치뱅크도 저는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도이치뱅크 주가를 보면 금융 2008년도 위기 이후에 그 박스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이치뱅크도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 은행들도 위태로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다 보면 결국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거나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버틴다는 거잖아요. 버티면 부러지겠죠. 당연히 부러집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어떤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유지가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분명한 어떤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 사람들이 찾고 있는 탈출구는 최종적으로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금과 이 암호화폐가 될 것인데, 금은 상승 여력이 좀 적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를 봤을 때 금의 상승 여력은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산 배분을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진짜 큰 부자이신 분들은 일정 부분은 금, 일정 부분은 암호화폐 이렇게 이제 배분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답변을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큰 변동은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뭐 시장을 계속 보고 계시니까 큰 변동은 없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발산하고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돌파가 됐고 지금 제가 방송하는 중간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잠깐만요, 일봉인데, 예. 4시간 봉 한번 봐볼게요. 예, 좀 올라갔죠? 예,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빨간색 추세선, 이 빨간색 라인, 이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 내려오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돌파가 되고 눌러주고 횡보하고 또 눌러주고 횡보하다가 지금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정확하게 터치하고 이제 반등했죠. 반등하고 4시간 봉에서 이 15일선, 51선, 50선, 그리고 이제 120, 200선이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다시 위로 올라오고 하면서 정배열 만들어주고, 완전 수렴한 다음에 정배열 만들어주고 상승을 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보시면 사실 지금 흐름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보시면 이 아래 거래량을 봐보세요.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이 돌파될 때 10월 15일 날 이 돌파될 때 거래량에 미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을 박박기는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은 사실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냥 이거는 그냥 이 메이저 세력의 어떤 시간 끌기 작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어제랑 최근 이제 큰 변동이 없어서 특별한 이제 얘기를 이제 드릴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이더리움 차트인데,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큰 변동 사항이 있는 사실 코인들은 없지만, 일단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비트 차트고, 이렇게 수렴을 하고 하향 이탈했죠. 이때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실리고 다시 수렴을 했죠. 물론 이때도 이제 거래량이 한 번씩 실리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또 삼각 수렴에서 아래로 이탈된 상황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그리고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거래량이 한번 실리긴 했는데, 이때 거래량이 실리긴 했는데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어요. 움직임은 없었고, 일단은 지금은 이 삼각 수렴의 아래에 있는 상태고,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15이평선, 52평선 밑에 지금 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방 압력이 훨씬 센 거예요. 하방 압력이 훨씬 센 상태다. 그래서 이제 목표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0.027, 그리고 전저점인
그리고 0.025 라인 이때가 오면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이더리움으로 교체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보시면 이 삼각 수렴을 한 부분에서 상방으로 돌파를 하고 눌러줬죠. 근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흘러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막 저점을 이탈하면서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기사인데 이 기사를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비트코인 캐시랑 관련된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설명 드릴 때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시면 코인리스 기사인데요. 레저 오는 15일 비트코인 캐시 관련 서비스 일시 중단 이렇게 됐습니다.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제조업체 레저가 공식 채널을 통해 오는 15일 BCH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를 했다. 이는 15일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앞두고 주요 개발 커뮤니티인 비트코인 ABC와 비트코인 SV의 의견 충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BCH 네트워크가 분열될 가능성을 대비한다는 게 레저 측의 설명이다. 비트코인 캐시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기사 딱 보시면 와 이거 이러다가 비트코인 캐시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 기사죠. 근데 작년에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비트코인이 이제 하드포크 된다고 했을 때 7월달에 막 그 비트코인 캐시로 그 얘기가 비트메인과에서 얘기가 있었을 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실제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빠졌습니다. 하드포크 전까지 계속 빠졌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차트를 완전히 바닥으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개인들의 약간 심리를 건드려주는, 위협하는 약간 퍼드 유발 기사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인리스 기사인데 일단 비트코인 SV 노드 점유율은 1.11%예요. 봐보세요.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개발진의 네트워크 노드 점유율 탑3는 비트코인 ABC가 55.75%고요. 비트코인 언리미티드가 40.22%, 비트코인 SV가 1.11%예요. 아까 기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비트코인 ABC와 비트코인 SV의 의견 충돌이 있다고 했죠. 지금 이겁니다. 이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분율 차이가 큰 곳에서 의견 충돌이 있다고 이거를 이렇게 기사화돼서 마치 분열될 가능성을 막 이렇게 내비치는 기사는 오히려 좀 어떤 그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제 악화시키는 그런 기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기사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제 흔들릴 필요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차트로 다시 넘어가다 보면 지금 이제 약간 하락 세기형이에요. 하락 세기형에서 지금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이 라인만 이제 돌파를 해주면 저는 비트코인 캐시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조만간에 돌파를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한번 좀 더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차트는 나빠 보이진 않는다. 하락 세기형에서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플 설명을 드릴게요. 리플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탈을 하고 이 상승 추세를 이탈을 하고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이 15이평선이 깨지면서 거의 지금 한 달 약간 넘었어요. 한 달 넘게 지금 이 고점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바닥을 박박히고 있죠. 여기서 이 박스 하단부에서 박스 상단부로 올라온 상태에서 박스 상단부에서 계속 터치를 하면 반등이 나와주고 그러면서 이 지금 보시면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에서 일봉을 보시면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데드크로스가 나기 전에 지금 보시면 이 15이평선이 일단 상방으로 돌렸습니다.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플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와주면 바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리플은 그래도 이제 대형 알트 중에서는 리플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유력한데 리플이 그래도 가장 좀 차트상으로는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다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기사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인리스 기사고요. 베네수엘라 페트로 퍼블릭 세일을 개시했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본부에 석유 기반 국가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의 교환 데스크를 개설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투자자들은 각종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를 통해 페트로를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중국 대표단 구성원들은 위안화를 통해 일정 페트로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저 이 마지막 보고 너무 웃겼거든요. 중국이 정부에서 자신들이 위안화로 비트코인 사는 거를 다 금지시켜 놓고 ICO도 막고 거래소를 다 빼게 했잖아요, 국민들. 그래 놓고 중국 대표단 자신들은 위안화를 통해서 페트롤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국민들한테는 못 사게 하면서 대표단들은 사게 하는. 그리고 이제 이거에 앞서서 저는 이렇게 자신들이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미리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앞으로 상인들이 암호화폐로 이제 결제를 받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이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웃겼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토큰 포스트 기사인데요. 워렌 버핏의 주주사 핀테크 개발업체에 6억 달러를 투자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주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핀테크 결제 시스템 개발업체에 6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토드 콤스의 주도하에 인도 최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텀의 모기업에 3억 달러를 투자했고, 지난주 브라질 결제 서비스 업체 스톤CO의 IPO의 지분 구매에 3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계속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말뿐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기사 나오기 전에 이미 워렌 버핏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워렌 버핏이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억 달러를 이제 수여를 해주면서 그때 지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대주주로 들어갔고, 사실 최대 주주가 될 기회도 있었는데 최대 주주가 되지 않고 2013년도인가 아마 그 이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오고, 그래도 이제 대주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골드만삭스가 또 서클을 투자를 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 서클이 또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래소 플로닉스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 이 워렌 버핏은 말로는 자기는 암호화폐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미 간접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다. 이미 간접적으로 골드만삭스에 투자를 대주주로 있으면서 이미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암호화폐 이거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이제 뭐 저명한 인사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돈을 넣었는지, 돈을 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JP 모건 대표가 암호화폐는 쓰레기라고 얘기하면서 JP 모건 회사 계정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거 되게 모순이잖아요. 이런 거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퍼즐을 유발하는 거죠. 사람들이 던지게끔, 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JP모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 야, 이거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버크셔 회사의 대표인 워렌 버핏도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는 가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 돈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돈을 넣은 회사에 돈들이 어떤 곳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이제 뭐냐는 거죠. 그들의 이제 행동이라든가 의사결정, 이 부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